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TV 정세영입니다. 2022년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새로 이끌 선장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 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최종 승부를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취약 지역과 취약 연령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20, 30대, 소위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대선처럼 청년 표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영남일보TV가 청년 정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신년 특집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청년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 특히 20대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참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6명입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경북 정치외교학과 17학번 김형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치외교학과 17학번 박건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차혜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17학번 학생회장 맡고 있는 김동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전기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8학번 이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회자의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저 의견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20대에게서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보수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인데요. 실제 지난 4.7 보궐선거 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자의 75%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변에서도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요? 또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감지되고 있나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보수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 그 진보인 사람이 아예 보수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치 현안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이념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차도 존재하겠지만 일단 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저는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조금 앞선 분 입장과는 좀 그 상이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인 친구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제 주위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친구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앞선 패널분의 말씀에 좀 앞서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대표되는 보수성인데요. 우선 한국의 보수는 이념적으로 보수를 채택한다기보다는 정치 엘리트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한 편향적인 동원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 이러한 이분법적 이념적 사고를 채택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보수성은 이렇게 조금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인 동원으로서 성격에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반드시 이러한 성향이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
유권자 주류 집단인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수성의 기원과 내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지금 현재 청년층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험을 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뿐이고, 또 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세대 투표율이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이념적인 성향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투표 행위로 산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가지고 저는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이 보수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MZ 세대가 이제 탈이념화를 조금 특징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이분법적인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네, 저도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많은 정치 이야기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실제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제 주변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그 보수 성향을 외치는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 그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이게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대부분이 무당층이고 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타난 보수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나아가서 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또 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또 다시 무당층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청년들의 특성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보수는 꼴통 보수, 이념 보수, 교회 보수 등 기존의 보수와는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예를 들면 지향점이 개혁 보수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등 젊은 보수의 특징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우선 젊은 층들은 기성 보수와 다른 점을 꼽자면 우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세대 간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5060 세대들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쳐서 공동체 의식,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귀속력, 결속력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했다면 현 세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세대들의 보수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꼴통 보수, 이념 보수 이런 예전의 보수가 나타난다면 바로 등을 돌리고 다른 후보에게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특정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아가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말은 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보수들의 특징으로서는 그런 특정 보수의 기속력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역시 그 MZ세대의 젊은 보수의 완전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대표로서의 책임감 문제를 논할 수는 있지만 할 말은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젊은 보수의 특징의 표본이 아닐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일단 젊은 보수에 대한 지칭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보수가 20, 30대 보수 성향 지지자를 뜻하는 거면 일단 이들은 절대 고정적인 지지층이 아니라는 점, 이 점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 중에서 20대의 경우에는 아직 세대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쉽게 흔들리고 정치적 성향 또한 좌우되고 맙니다. 예로 들어 2006년 대선 때 당시 20대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어줬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중반에 이르는 이들 세대들은 현재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20대들 또한 지난 몇 년 전에 이뤄졌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이 20대가 아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증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들 이제 보수 지지층과 기존 보수 지지층의 차이를 논할 때 저는
이들이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기존 보수와 차별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 젊은 보수층과 이제 기존 기성세대 보수 지지층의 차이는 세대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높은 탈권위적 성향이 기존의 보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충돌을 하여 이제 이념 보수 또는 교회 보수라는 세대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외하면은 사실 지향하는 정책 가치나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그 세대 차이에 기인한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앞선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젊은 보수라는 것이 세대 갈등으로부터 기인한 어떤 기존의 보수 집단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수 집단에 대한 어떤 반감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비전문직 출신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 유튜브나 SNS 등 정보 사회의 기재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젊은 보수라는 타이틀을 내걸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특성으로서 보수는 이제 서구 근대화 과정,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데서 나온 것인데 자유를 기본적 가치로 하여서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경쟁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념적 차원에서의 보수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조금 다르죠. 비교적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늦게 민주화를 도입하였고 또 산업화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와 한국 사회 보수를 좀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수를 정의한다면 무언가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기존의 한국 보수 이거는 어떤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던 사회 질서, 정치 체제 이런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보수에 가깝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여러 가지 갈등과 가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경제 성장, 민주화 이런 가치들을 지켜오는 것에 치중을 했다면 과연 이 젊은 보수라는 타이틀을 걸기 위해서 이 젊은 보수층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선행이 되어야지 이 타이틀을 걸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젊은 층에서 보여준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개혁 측면으로 보자면 홍준표보다 같은 당의 유승민이 더 가깝지 않나요? 왜 청년은 유승민이 아니라 홍준표를 선택했다고 봅니까? 네. 저는 청년들이 유승민 의원보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가 홍준표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현재 젊은이들에게 예능처럼 밈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나온 무야호를 활용을 해서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을 가진 무야홍과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의 홍나땡처럼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활용한 홍준표의 홍보 방식이 청년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왔고 결론적으로 홍준표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홍준표의 현상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을 때의 그 파급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의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청년 입장에서 그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던 중에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청년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주게 한 사람이 홍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대적인 청년 입장에서의 파급력은 제가 생각했을 땐 홍준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파급력과 개인적인 정치 감각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서 벌어들인 수많은 파격적인 그런 마케팅 효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유승민과의 차이점에서 보자면은
유승민은 이전에 대선에서 따뜻한 보수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대중에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 당시의 심상정 후보도 유승민 후보를 응원했다든지 진보 진영의 인사에게도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무당층과 일부 진보 성향을 지니는 청년들에게도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집중적인 보수 성향의 대중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조금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지지율 유지는 이뤄내었지만 홍준표 후보와 같은 집중적인 지지 기반을 이끌어내고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당시 정치 감각을 잘 활용해 또한 타이밍을 잘 활용하였고, 그래서 대중들을 적절히 동원하고 청년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변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유승민 의원보다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질문에서도 봤듯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보수이지만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혁신적인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점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선거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 정책만을 보고 과연 선거를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보더라도 과연 이 후보가 이 해당 정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정책을 과연 다 알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정책이 있는데, 따라서 저는 정책적인 것보다 그 선거에 있어서 당선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해당 후보자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사실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게 상당히 이미지가 적습니다. 근데 앞서 이 패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홍준표는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청년과 소통하고 있고, 뭐 레드홍, 아까 말했듯이 무야홍,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홍준표라는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인원들이 지금 한국 전체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튜브는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과연 유승민, 홍준표 유튜브만 비교를 하더라도 누가 더 강세를 띠고 있냐만 보더라도 왜 청년층들이 좀 더 홍준표에 열광하고, 그다음에 유승민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하는 그런 발언들, 사실 논란이 되는 발언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과연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강력하고 좀 더 이목을 끌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아마 이목을 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홍준표 현상을 비롯해 우리 젊은이들의 보수적 성향은 왜 생겨났다고 보세요? 어떤 계기점이 될 만한 사회적 분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청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홍준표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에 호감을 느끼고 홍준표라는 인물 그 자체와 그가 속한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홍준표의 정책이 아니라 예능화로 시작된 청년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과 실제 투표율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저는 앞선 패널분과 다르게 특정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하고 논의했던 젊은 보수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젊은 보수가 아까 생겨난 이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와 그런 거에 대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분노감에서 무당층에서 보수로 옮겨지는 그런 성향이라고 일컬어졌는데, 무당층이 많은 청년층에서 증가된 보수적 성향 이런 것들은 5, 60대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지역적 성격에 따른 거기에서 기원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제가 생각하고 정리해 봤을 때 총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실패와 그와 연관된 조국 사태, 그리고 두 번째로 공정성 이슈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인국공 사태와 같은 그런 공정성 사태,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로서 나타날 수 있는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강남역 사건으로 촉발된 해화역 시위와 그로 인해 변형된 젠더 이슈에서 나타난 이대남 효과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실패를 들자면은 당시 2017년 대선이 이루어질 때 그는 촛불 혁명의 임무 수행자로서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 4년이 흐른 지금 다방면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실패를 했다는 게 언론화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를 아우르면서 비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말미암아서 정책 결과에 반감을 서둘러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청년들의 의식이 증가한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성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있어서 능력주의라는 그런 신화를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따른 성과를 보장받고 하던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느껴진 그런 배신감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이대남 이대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논쟁거리로 인해서 이대남 현상 증가하는 이대남 현상이 일부 젊은 보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앞선 분들과 생각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가장 큰 사건은 저희가 아마 대부분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촛불 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저도 그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수많은 교복 입은 친구들이 거기 있었고 수많은 젊은 층들이 촛불을 들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요구하면서 거리를 나섰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촛불 혁명의 어떤 수행자 역할로서 나온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금 여러 여론에서도 보이듯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깨문이라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이런 식으로의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본다면 사실 저희 친구들이랑도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 진보적인 얘기를 하거나 현 정부를 조금 찬양이라기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이 대깨문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뭐 정책적인 거 다 떠나더라도 이미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자체가 안 좋게 굳어져 버렸고 그리고 지금 여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 현재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보수 정당의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이를테면 젊은 보수가 과거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진보적이다라든가 뭐 청년의 보수화에 이의가 있다든지 혹은 청년의 보수화를 경계한다든지 등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지금 보수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여전히 진보적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라는 것에 조금 공감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우리 정치 외교학과니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다들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둘 다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보수주의는 대신 그 발전을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그 발전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그 상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개는 사회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가 집권하고 있는 현 보수 정당은 저희 청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극우주의에 조금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꼴통보수, 이념보수 이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런 게 그분들이 과거로의 회귀, 뭐 과거에서 답을 찾고 뭐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극우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 보수든 진보든 어떻게든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 청년들은 여전히 진보적이다라는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여러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령 효과라는 게 여전히
이 연령학과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화 경향을 띈다는 건데 당연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보수화된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저희를 봤을 때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저는 개성과 그다음 개인주의, 그다음 탈이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책상머리에서 배운 거지만 선거가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지 층이 나눠지고 누군가 당선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해당 정당이 당선되기 위한 노력 분열을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더 이상 과연 생각을 해봤을 때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있나 우리를? 단지 우리의 목적은 내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능력한 대로 내 능력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 얻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MZ세대는 탈이념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더 이상 보수 진보의 이념으로 나눠서 뭐 청년 보수다, 청년 진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이상 맞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좀 더 걱정 없이 내 입장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보수 진보를 나눠서 네, 이렇게 선거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서 사실 보수화를 경계한다, 청년이 진보다의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보수와 진보의 어떤 개념적인 정의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네, 그게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전직 대통령 평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논란에 휩싸였고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 부분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구 청년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박정희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두환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일단 비교적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두환은 12.12 사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그 다음에 광주 학살을 자행한 이제 학살자다. 따라서 그의 통치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었던 행위이므로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치겠고 반면에 박정희에 대해서는 약간 청년 사이들에서도 양가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희 또한 전두환과 같이 이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바가 있지만 반면에 집권 중간에 이제 직선제를 통해 집권한 적도 있고 물론 이 직선제도 이제 정부 관계자를 많이 동원한 관선 선거이긴 하였지만 집권한 바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 다음 집권에서는 이제 유신 헌법을 제출하고 부마 항쟁을 통해 이제 민주적인 요구화를 탄압하는 독재자인 면모도 보였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이제 나타났던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박정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하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견해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탄압한 독재자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지도자 이 양가적 시각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혼재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 기성 세대들에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 호감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민주화를 탄압한 독재자 이렇게 극불호를 보이는 모습도 많은데 이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잘 섞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입장은 앞선 패널분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청년
분들이 그 지금 현재 계시는 이준석 당대표를 어떠한 거기에 지지를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전두환 찬양 논란에 대한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대응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는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걸려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만 안 걸려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이유는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한 수긍하지 않고 그의 통치 방식을 자기 자신의 당을 이끄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을 우리 청년들이 모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패널처럼 이렇게 한국 정치사에서 양가적인 입장이 나뉘고 논란이 여전히 이어진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논의될 바가 많고 연구돼야 할 바가 많은데 정치와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구별되어서 충분히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여전히 논의가 되어야 하나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라던가 여러 현재까지도 고쳐야 될 부작용들 그런 거는 현재까지도 많이 남아 있기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먼저 전두환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한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며 박정희는 경제 성장 하나로 모든 죄가 묵인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겠지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 다른 학우분들께서 언급하여 주셨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일본과 식민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그 합의금의 이름을 보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면 너네 그때 박정희 시절에 협의를 끝낸 내용 아니냐 라며 제대로 된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박정희가 저지른 정치적 문제와 역사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를 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그 이유 하나로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젊은 보수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파도를 가져온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이긴 한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겐 더욱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게 만들지만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환경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정과 정의 좀 예민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공정성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게 된 대표적 원인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고용 불안정, 직무 불안정, 그리고 불안정한 변동성 등의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둘러싼 이 담론, 여러 사설, 칼럼 이런 거 찾아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좀 논의하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선 공정성 담론이라는 게 모든 사회에서 형성이 되고 촉발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완벽히 공정한 사회,
매우 이상적인 사회라고 들리지만 너무나도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나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다른 시대에서까지 이렇게 공정성 담론이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담론에서 비롯된 누군가에게의 공정이 다른 이에게는 불공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성 담론의 주제 보면 뭐 지역 인재 할당제, 블라인드 채용, 사법 시험 부활 여러 주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어떤 공정한 잣대로 치부되는 입장이 타인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떠한 사회도 완벽히 공정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앞선 패널분과 비슷한 명제로 귀결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지역 청년의 입장으로만 보았을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 문제는 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인프라나 네트워크 기반 시설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는 아무래도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국 사회가 지방자치 형태 중에서 단체 자치의 형태 이거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일정 정도 이양받은 시장이 횡단보도 설치 이거라는 작은 일조차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측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즉 지역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불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저와 같은 지역 청년들의 반감을 수용해서 저희들에게 치중된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면 수도권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따라서 이러한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좀 선행되어야지 저는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어진 공정성 담론이라는 게 진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공정이라고 하면 저희는 20대 청년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그 분야에서 가장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공정이라는 분야가 각 분야에서 완전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청년들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왔던 측면이 인국공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 정부가 노동시장의 안정화의 한 축으로 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하고 있는데 그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청년들은 최소한 기회 평등 그리고 조건의 평등을 이렇게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쟁이 가장 공정성의 문제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다가왔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가 조건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갖추어진다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능력주의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얻더라도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의 지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유한 집의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과 경쟁이 비의도적인 공공선을 창출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처럼 승자 독식 체제가 된다면
사람들은 항상 지는 게임에서 이기려는 노력과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공정과 불공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 패널분과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바입니다. 뭐 집안 배경, 지금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나올 만큼 집안 배경이 앞으로 저희 삶에 미칠 영향이 커진 것이 사실인 측면에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공부만 하는데 당연히 그 노력의 측면을 떠나서 시간 투자의 측면만 봤을 때 누가 더 과연 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결책 측면에서 아까 옆에 분께서 인국공 사태를 얘기해 주셨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쯤 되면 더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며 기업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며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까지 왔을까? 저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차라리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동등하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저희가 배우기에는 장점이 어떤 시간의 유연성이라든지 자기가 뭐 노동할 시간에 자유롭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의 보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일 큰 문제가 임금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뭐 저도 유토피아적인 생각이고 너무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현재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논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아닌가 가끔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앞선 패널분과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예 비정규직을 100%로 만든다라기보다는 이런 논란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비정규직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탄생되고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양산되어 왔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비정규직의 탄생 계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어떤 노동자 소외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발생한 것은 98년 IMF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동의 어떠한 유연화를 택했고 그런 방식으로 유연한 정리해고 아니면은 비정규직의 발생과 수많은 비정규직이 발생되고 그것의 끈을 막지 못해서 현재까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여전히 정규직과 차별되는 구조를 이렇게 일으켰고 마침내 지금까지 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택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죠. 이러한 이 정책적 방향에는 어떠한 함의점과 이의가 있으나 지금 이런 많은 공정성 논란이 되는 것은 그 같은 함의점 내에서 방식이 조금 성급하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비판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다른 패널 분이 말씀하셨던 인국공 사태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그 정책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과장 뉴스와 뭐 어떤 그런 게 가짜 뉴스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자신은 열심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취준을 하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규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정책적 수준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지향은 유지되어야겠으나 어떠한 방식에 대한 성급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거나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식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거나 조금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선 청년들이 선택적 정의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2년이 좀 넘었지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 자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지만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태도에 대해 선택적 혹은 이중적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청년들은 진보나 보수 같은 정치 색깔을 중요시하지 않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정책에 따라 후보자를 지지하며 그 지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택적 정의에 빠져서 한쪽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분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난의 정도의 차이는 청년들의 선택적 정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언론이 그 사건을 얼마나 주목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모든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사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후보자 지지율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국 사태 때는 대한민국 언론이 조국 사건을 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도를 하여서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많은 비난을 이끌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조국 사태 이후에 12월에 재난 상황인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사회의 주요 사안은 코로나와 그 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대표의 사건은 언론이 주목하는 사회의 주요 안건에서 밀려나며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비난을 덜 받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도 앞선 패널분의 의견과는 거의 일치하는데 조금만 추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선택적 정의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제가 그 앞선 패널분의 말에 동감을 하는 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청년이어서 청년 세대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언론이 어떤 사건에 주목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가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방대한 정보, 그래서 뭐 정보의 홍수, 뭐 정보의 쓰나미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표출해야 될 때 이렇게 수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정립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단편적인 시각 또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좀 지름길식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선 패널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국 사태 때 경우에는 좀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수많은 기사가 나왔죠. 근데 이제 나경원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보다는 조금 적은 기사가 나오고 적은 보도 자료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결정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정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오냐 이 부분은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세대들 또한 이제 의견을 정립하거나 주장을 내거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태도에 대해 선택적이다, 이중적이다 이런 비난을 쏟기보다는 조금 어떠한 언론의 편향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얼마 전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태도는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들이댔던 잣대와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12월 17일,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위조 의혹 제기와 윤석열 후보의 사과 이후 진행된 조사임에도 20대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37.7%로 26.9%의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0대에서는 이재명 38.8%, 윤석열 33.8%로 조사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인 데다 일부에선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청년들이 선택적 정의나 선택적 공정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질문 자체에 약간 의문을 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의 문제와 윤석열의 문제는 아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건은 여러 정황상 그 자녀 미성년자인 그 조국 자녀가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조국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국 본인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를 충분히 논할 수 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념적 차원을 모두 떠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개입보다는 아내의 그 독단적인 행동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한 후보 본인에 대한 평가에 아내나 뭐 가족의 개인적인 일탈이 그 후보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게 청년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어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윤석열 도덕성에 대해서 후보 개인의 판단이 연관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교적이고 구시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20대들이 그래서 선택적 정의나 공정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는 앞선 패널의 의견과 굉장히 동의하고 일치하는 편입니다만 저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에 있어서 일단 문제의 본질보다는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12월 17, 18일을 자료로 들으셨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27일, 28일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틀 전인가 이제 김건희 씨 배우자분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회견에 나선 이제 그 동영상이 그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그 BGM 있지 않습니까? 그 I believe 하는 감동적인 그 BGM을 깔아서 기자회견 자체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동영상이 실제로 그 청년 세대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가 되어서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 자체가 이제 희화화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20대가 과연 이제 선택적 정의에 빠져 있냐 그런 질문에 대해 이제 질문 자체에 대해 저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김건희 씨 배우자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반응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지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이렇게 개개의 건별로 판단했을 때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대는 다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대는 과연 어느 세대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으로 좁혀봤을 때는 특정 세대 또한 선택적 정의나 선택적 공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호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질문에 대해서 20대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빠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본인들도 그러한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 약간 공격적인 발언을 던지자면 이제 남을 성찰하기보단 자신을 성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을 얘기할 때
젠더 문제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MZ세대의 보수적 성향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도 젠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엔 혐오 단계까지 진행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젠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 심각화된 젠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젠더 갈등의 본질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로 취급하는 태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삶을 경험할 수 없고 여성 또한 남성의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절대적 빈곤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 절대적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경험한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서로가 겪은 경험을 인정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망상에서 비롯된 허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서는 젠더 문제를 지지율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언론 또한 선정성을 위하여 모든 사건의 본질을 숨기고 모든 사건을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이 젠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누군가는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와 언론에서는 젠더 문제를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선 사회자분과 앞선 패널분의 말처럼 이 한국에서의 전 젠더 이슈가 상당히 왜곡되고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른 차원으로 한번 이 젠더 이슈를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왜곡되고 편향된 젠더 이슈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결합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찾아볼 수 없는 양극단만 존재하는 전쟁터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주장과 논리가 양극당에서 열광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혐오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이 남자, 이대녀, 이대남 이런 현상들인데 이 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 현상은 20대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현 정권이 기반으로 삼는 여러 여성 할당들 그런 이전에 마이너리티였던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이 남자들의 입장에서 권한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그런 위기감과 반발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권한과 이런 파이의 나눔으로 인한 갈등이 과연 진정한 젠더 갈등인가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젠더 갈등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분배의 이슈로 봐야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일컫는 젠더 이슈의 범주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핵심은 남성이 일부 가지면 여성은 일부 가지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은 파이를 주면 남성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파이의 배분 문제, 그러니까 분배와 공정성의 문제이지 젠더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젠더 이슈가 분배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젠더 이슈는 그야말로 남과 여, 이 양성평등을 일컫는 함께 남과 여가 공존해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지 어떠한 정해져 있는 파이를 나누고 분배하는 공정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페미니즘 그 첫 역사를 보았을 때 여성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성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페미니즘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고 남성이 무언가를 박탈당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파이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젠더 이슈는 남과 여의 생물학적 성 차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성 역할의 그런 논의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서로 공존하기 위해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육아나 집안일을 할 때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남성이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그런 고정관념이 인식되었는데 현재는 그런 인식에서 약간 많이 탈피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과 남성이 같이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것이지 도와준다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공존의 노력이 젠더 이슈, 진정한 젠더 이슈로 가야 되고 따라서 분배의 문제와 젠더 이슈를 구별해가지고 프레임의 전환과 사람들이 인식 전환을 통해서 건전한 이슈 논의와 정치적 담론의 물꼬를 틔워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관련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대담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할당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당제를 없애야 한다. 오로지 하나의 기준만으로 최종적인 각자의 능력이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등의 주장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에 크게 우려했습니다. 자, 원초적인 불평등 상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혹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질문에 대한 좀 대답부터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초적인 불평등 상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의 잣대로 똑같이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그 하나의 잣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좀 수반되는 사회가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어떤 정의, 다양한 잣대들이 있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할당제 관련하여 발언을 한 경우를 미뤄봤을 때는 공정한 능력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사고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발전 상태의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 이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의 차이보다는 조금 가정 환경, 배경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한 능력주의 사고에 가까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할당제에 관련한 발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 가령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를 했다면 자연적 우연성에 기인하는 차이 또한 조정하는 방안인 롤스의 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사고에 가깝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화상회담을 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주의 사고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심지어는 평등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사고와 잣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을 했지만 공정과 정의라는 게 좀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마냥 이게 간단하게 저희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회도 공정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공정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하다 이렇게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잣대, 공정과 정의에 관한 잣대 저희보다 더 많은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어떠한 지식을 갖추고 사회 현상을 많이 고찰하셨던 학자들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사고와 사상들을 정립을 시켰는데 사실 정치 외교학과에 재학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치학이라는 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치학만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을 배워봤는데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윤리를 배우면서 여러 사상들을 좀 접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모든 사상들이 다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러한 방법을 구현해낼 수가 있지, 약간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놀랬던 게 각각의 입장과 사상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예상한 장단점도 있었겠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상이,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여러 잣대들을 많은 학자들이 정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한 공정의 잣대가 정해지지 못한 채 공정성 담론이 격렬하게 촉발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앞서 얘기했듯이 완벽한 공정의 잣대란 존재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제 주장 또한 역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고찰을 하고 조금 더 사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방금 패널분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바이고, 방금 마이클 샌델의 그 이재명 후보와의 대담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생각 똑같이 공정과 정의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페이지를 펴서 초반 부분을 읽어보며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뭐가 더 정의로운가? 근데 마이클 샌델도 여기서 뭐가 정의롭다고 결정을 못 내린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판매자에게 이득이지만 그걸 사는 구매자는 당연히 불이익인 거고, 미덕 도덕 차원에서 봤을 때 누군가는 이거에 분노하지만 누군가는 분노 안 한다면 또 한쪽이 어느 쪽에 공정이 치우쳐야 될까? 다양한 수많은 사회의 가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뭔가를 평가하는 것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개성과 특성,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잣대로 공정과 정의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원초적인 불평등을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맞는 어떤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정과 정의의 이 담론이 화두가 된 이유가 사회가 많이 불안정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요즘 개천에서 용난다? 제가 초등학생 때 배웠을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과연 어디 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모르는 그런 격언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달성하는 목표를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고, 공정과 불공정에 있어서 할당제를 인정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 이 이익을 주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얘게 플러스가 돼버리면 나한테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일정 수준에서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할당을 주면 내 능력은 폄하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과거처럼 내가 하는 만큼 됐으면 내가 아무리 달리고 있어도 얘가 조금 더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조금 더 밀어주더라도 내가 달리는 게 그대로 결승선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할당제를 반대를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가는 거를 시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사회가 발전한다기보다는 더 퇴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초적인 불평등을 인정을 하고 공정 불공정을 물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능력주의 신화가 지금 깨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이런 안정적인 측면이 찾아지고 나서야 우리가 공정에 대한 조금 더 원론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초적인 불평등 상태를 인정을 하고 배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이재명 후보의 할당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조건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만을 중시하는 능력주의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선천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할당제가 어떤 이에게는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선천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최대한 모두에게 공정한 권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2022년에 열릴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권 교체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정권 교대론 중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선을 바라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대론 연장론에 무게를 두고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현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반발심을 기반을 두고 또 민심 회복을 기반을 두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정권 교체론을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초반에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서 저는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민심 회복을 주장하며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결국 민심이었던 홍준표 후보보다 당심인 윤석열 후보를 선정한 것 자체에서부터 그게 민심을 등한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부터 벌써 민심을 등한시하는 이들이 과연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나서 민심을 잘 챙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는 일련의 설문조사들을 봤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상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대론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쏠리느냐 하셨는데 과연 이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권 교체에 과연 동의를 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상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 정권이 교대되길 바라면서도 그 대안이 국민의힘인 것은 동의를 못하는 이제 현 상황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의 의미는 국힘이 말하는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가 말하는 정권 교대 의미를 다 떠나서 그냥 청년들은 현 정권에 대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말했듯이 정권 교체론, 정권 교대론의 의미를 떠나서 현 정권에 대한 변화 혹은 이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기 때문에 국힘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더 많이 있었다면 국힘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정당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한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거대 양당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어떤 지지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 30대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사실 조금의 오차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당 30%, 그리고 제1야당 30%,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 3, 40%가 보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정권 교체론, 정권 교대론의 의미를 떠나서 벌써 국힘과 무당층 그리고 소수 정당을 지지도가 약 60%에서 70% 임박하는 그 수치만 봐도라도 더민주에 대한 어떤 지지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정당의 의미를 다 떠나서 그냥 현 정권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 정당의 모습들을 2030 세대가 원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76.1%로 30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대 청년의 정치 참여, 특히 대선 투표율이 높은 이면에는 청년의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청년들의 투표율은 과거보다 이렇게 높은 것인가요? 일단 이 부분은 그 연원적으로 살펴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큰 균열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저가 당시에 첫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이제 하야 시위 운동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던 이제 지지층들이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 교대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 효능감이 특히 기존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았던 청년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까지 이러한 연원이 흘러져 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이제 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았던 지지율이 부동산 실패 또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 갈등 해결에 대한 실패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지지층 또한 이제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투표로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네. 네, 앞선 패널분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이 청년 투표율이 왜 반등했는가를 한번 제 의견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통계적 자료가 입증하는 것은 확실히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촛불 정권이 일어나면서 문재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어떤 명령 수행자라는 상징으로서 되면서 청년들은 급격히 오른 지지율과 급격히 오른 투표율로서 증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적 실패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또한 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의 민감한 공정성 이슈 등이 현재까지도 유지되었기에 청년들이 그러한 정치 효능감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공정성 담론에 MZ세대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탈인연화도 그렇지만 어떤 디지털화와 그리고 SNS, 유튜브 등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 효능감이 이러한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을 통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정치 현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무래도 최근 투표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도 대선 투표를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전보다 지금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나왔던 통계 자료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87년 체제 이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권을 쟁취를 해내고 그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당연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세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80년 체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이룰 만큼 고도의 성장을 계속 이룩하고 있었고 솔직히 저희 아버지랑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살다 보도 살 수 있었고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었고 너희 먹여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세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절박함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목소리를 더 이상 정치에 내지 않는다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아 나는 못 살겠구나 계속 그런 어떤 되게 원초적인 생각들이 투표율로 반등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대선 양강들의 청년에 대한 구애 경쟁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18세 고교생을 광주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고 과학 분야의 2030 세대 전문가 4명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역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고3 학생을 무대 중앙에 올려 연설을 하게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좀 쇼 측면이 강하다며 후유증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년이 정치에 관심에서 다시 멀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결국 선거에 이용당하고 그저 소비되는 대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혹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청년 정치가 이제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자리가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꾸준히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가지려면 청년 이슈를 대변해야 할 이제 목소리 그리고 스피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로는 양당의 이제 대선 캠프에 청년 정치인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기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연공 서열이나 아니면은 특히 정치에 진입하기 있어서 나이가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세 뭐 아무 능력도 없는 아니면 혹은 관심을 끌만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능력만 갖춰지면 그 사람의 나이가 뭐 21세든 18세든 혹은 70세든 그 법에서 규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은 그 자를 기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면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저변도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인재 기용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안의 경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반영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선 패널 분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라 하지만 조금 그 안에 세부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상반된 견해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고등학생을 무대 중앙에 올려 연설하게 하는 등 어떤 고등학생이 정치에 있어서 주체로 무상하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 이슈의 스피커 이렇게 목소리를 활용하고 정치 참여에 나이는 없다 이런 앞선 패널분의 말씀에는 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이 주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체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기재로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도 직접적으로 해당 세대나 계층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계층에 대한 이해관계나 갈등관계 이런 거를 대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현실 정치와 이론 정치가 동떨어진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경험의 문제이고 이론 정치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론 정치가 완전히 배제되는 현실 정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정치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대학생인 현 시점에서는 당시보다는 배움의 깊이가 조금은 더 깊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등학생 분들의 배움의 깊이가 얕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저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진 뭐 고등학생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계실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등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학생인 저희보다는 이론 정치에 대해서 배울 기회나 어떠한 사회에 직접적으로 부딪혀볼 기회가 아무래도 조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아직 대변되고 해결되지 못한 여러 이해관계나 갈등 관계들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이 도입이 되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차라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부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거 연령을 좀 하향시키는 게 어떻냐. 그에 대한 좀 논의가 먼저 촉발이 되고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됐을 때 어떠한 이렇게 뭐 무대에 올리는 등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이 언급하셨던 청년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답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의 발전이 더뎠을 시절에는 청년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가서 그리고 뭐 직접 언론에 호소하고 이렇게 유무형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무형적인 그런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후보들의 SNS를 찾아가서 호소를 한다던가 뭐 청와대에 청원을 넣던가 뭐 이런 기술의 발전이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호소를 멈추지 않아야지 정치인들 역시 그에 대해서 적절히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30대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은 청년 정책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이 줄어든다며 청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 추진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곽상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에 만 20세의 경북대 학생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처럼 투표하는 청년에서 정치하는 청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이란 36세 청년이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런 흐름은 이미 예고됐는데요. 이 같은 청년 정치인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저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청년 정치인들의 출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기존의 이념 또는 지역과는 다르게 세대 갈등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세대 갈등을 대변할 이제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제 가장 큰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40, 50대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처음 국회에 진출했을 때 이제 1996년도죠. 15대 국회 때 20, 30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16%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당시 청년 세대들이 국회에 진입하고 나서 청년 정치의장은 점점점 좁아지다가 지난 2016년대에서는 이제 20대, 30대 국회의원을 총 합쳐서 7%도 안 되는 등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서 세대에 대한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 정치인들의 장은 더더욱 넓어져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이런 걸 뽑을 때 이제 여러 갈등을 고려하면서 뽑지 않습니까? 소수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방과 서울의 그 지역 격차라든지 아니면 또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갈등을 고려하면서 이제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세대 갈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없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20대가 아니더라도 20대 문제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60대가 아니더라도 60대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른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장이 더욱더 넓어져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성 정치인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저도 청년의 입장으로서 청년 정치인의 출연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선 질문에 또 대답이 될 수 있지만 따라서 제가 생각한 대안이자 그다음 어떤 역량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에 이제 청년 정치인 몇 명이 나타나는데 기사에서는 드디어 청년 정치 실현 뭐 이런 식의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솔직히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두세 명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정치 무대로 현실 정치로 뛰어들게 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대변을 하는 사람들은 40, 50대고 그들이 과연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 나서서 어떤 국회에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파워가 20대에게 30대에게 쥐어져야지 진정하게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제가 좀 급진적일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해봤던 게 지역주의가 한국에서 되게 크나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근데 왜 지역구별로는 의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세대별로는 세대 갈등도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세대별로는 국회의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정치 얘기를 하는데 결국 청년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청년에게 어떠한 자리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위한 장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양보해달라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과연 자기의 자리를 내두고 청년 정치에게 양보를 할 것인가.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는 지금 현 국회의원의 양보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타의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국회의원 300석 중 선거에 있어서 청년 몇 프로, 예를 들어서 20대 몇 프로, 30대 몇 프로, 40대 몇 프로, 50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의원 정수를 배정을 한다면 청년들도 국회에 나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0, 30대가 목소리가 좀 더 정치에 발현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지만 급진적이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앞선 패널분께서 상당히 자기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급진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연원 자체가 의회에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에서도 지역구처럼 세대별 할당제를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진입 장벽을 고려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은 의회 정수를 늘리는 방향이 조금 더 청년 정치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청년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 그 학술적 기반은 우리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각자 개개인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뽑아가지고 그 대리자가 우리들의 이익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의회가 생겨난 것이고 이 국회의원 300명들이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다변화되고 아주 세계화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수는 개인적으로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의 마이너리티, 예를 들어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글로벌화를 감안하자면 여러 외국인들 또한 여러 우리 한국 정치의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차원의 다양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정수를 늘려서 조금 더 의회 내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덧붙여서 더 의견을 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 늘리는 것만 해도
지금 저번부터 계속 심상정 의원이 처음에 발의했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례성이 더 떨어지는 결과까지 나타났었고,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입장이 여론을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먹고 논다라는 의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 세금이 그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정책적 효능감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파이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명을 나눠주고 있는 이 월급을 똑같이 그대로 두고 500명을 나눠준다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지만, 만약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장점이 되는데 그게 월급의 문제라면 그 월급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그럼에도 국회의원 할 사람이 있다면 좀 더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을까.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출마자 중 누가 청년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눈에 띄는 청년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양대 후보의 청년 정책을 기본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지원을 기조로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선별 지원에 있어서는 이건 조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치적 파장도 있고 어떠한 그런 기준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선별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국가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장학금 역시 10분위로 나눠서 8분위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살펴보면 얘는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명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이런 편법들이 엄청나게 만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불평등이나 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본질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 지원을 조금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 내부에 숨어있는 불평등을 곳곳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보편적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는 그런 비판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저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선 패널분 말씀대로 그리고 질문지에 나오는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 전에 주제로서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 두 후보가 각각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서의 차이, 이러한 것에 좀 기인한 현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어떤 기준 또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충족은 안겨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각자의 영역에 속한 청년들의 문제를 타개하는 어떤 열쇠로서의 기능을 각자 이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후보의 공약 이외에 조금 여러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에 관한 공약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청년을 위한 공약이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업급여 공약이 좀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후보의 경우 잘리고 다음 일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에 고용보험을 받지 못한 현실이 답답하다.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공약으로 일하는 모든 청년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저도 물론이고 여기 계신 여러 패널 분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저희 또래 청년들은 이제 취직을 한 경우보다는 개인의 생활비나 아니면 용돈벌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조금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일정 정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강화되면서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김 후보의 공약이 제가 속한 청년 계층의 입장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및 또 많은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이 양날의 검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해당 공약이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 분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한 단순히 청년이라는 계층에서 이와 같은 공약이 눈에 띈 만큼 해당 공약으로부터 다른 계층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이것이 부당하고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수반되면 저는 이 공약이 조금 저희 계층의 입장에서는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어떤 패널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평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패널분은 제3의 후보의 이제 공약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후보 또는 다른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 후보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자면 앞서 패널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 두 축에 크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사실 기본소득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주택 또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이게 전 대상이냐 아니면 그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보기에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비교할 땐 선별복지가 더욱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산 격차, 임금 격차도 중요하지만 자산 격차가 가장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의문을 던지기에는 과연 고소득층이 월 1,000만 원씩 아니면은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100만 원이 더 절박할까? 아니면은 자기 집도 없고 월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이 더 절박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100만 원이 더 절박한 계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이 더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후보의 이제 정책적 기조, 지원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방향성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타이틀은 좋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청년의 눈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공약을 채택을 좀 해달라, 혹은 대한민국 정치 이것만은 고쳐라 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모두 한 말씀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 공약을 채택 좀 해달라 이거보다는 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저 정치 외교 학도로서의 어떤 바람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와 투표가 대의제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권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선거와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따라서 이제 선거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 제도의 개혁이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21대 총선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부터 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좀 촉발된 바가 있는데 비록 해당 제도가 앞선 패널분이 말씀했듯이 이제 위성 정당의 창당이나 뭐 시민 참여의 부재 이것과 같이 완성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비판과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는 상당히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촛불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부상을 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이 해당 제도로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이러한 요구를 보다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이제 절반만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를 조금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표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대 양당제에 대한 시스템적 차원의 개편으로서 일정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거대 양당의 정치적 행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선거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현재 노동이나 젠더, 세대 그리고 뭐 여러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살짝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갈등을 잘 대변하고 대표하며 이에 대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거 제도의 개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이런 시대가 변화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건 다 동일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과연 어떤 시대가 우리의 삶을 좋게 할까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새로운 시대 정신이 이번 대선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낡은 87년 이 구체제의 헌법체제를 개편하고 개헌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시대 정신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도 많은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현재 정치는 다변화되고 수많은 불안정과 다양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 그리고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까지 포함하고 또 국제화를 고려하자면 장애인까지, 외국인까지 포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다양화를 반영할 의회 제도가 정책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많은 논란과 연구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의 도입이라거나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개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뭔가 낡은 구체제를 개편하고 조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선은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이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되시던지 이념 갈등이나 어떤 소모적인 갈등에 좀 동물 국회 이런 거 저희 청년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정치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과연 다양한 정치적 대표를 하고 있다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이런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지금은 기득권층 그리고 기성세대
이런 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 양당 중심의 기성세대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분들이 단순히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등 쇼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신 대선 후보자님들께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신 만큼 그 누구보다 자리에 걸맞게 정의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양 대선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집권하든지 간에 후퇴하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 정부를 겪으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나 현 정부 또는 국회를 보면서 협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 않았나,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는 것은 또 민의를 대표한다는 함의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든 간에 집권하게 된다면 소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협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 또는 정당에서 협치가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소수 의견들, 현재 무시받고 있는 노동 또는 지역 갈등, 사회 등 다양한 소수 의견들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많은 분들께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를 통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고민하던 게 있는데, 어떤 정책을 어떤 후보가 내게 되는데 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과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5천만 명이란 국민이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며, 그리고 5천만 명이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해도 다음 세대가 그 정책을 실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은 그 성공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 파괴라고 말했을 때는 누가 갑자기 못 살게 되거나 어떤 계층이 너무 차별받게 되거나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이든 저는 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정책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항상 정책을 만들 때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앞에 제가 조금 급진적인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양보를 해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박수를 쳐드릴 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조금 내려두고 저에게 양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치를 말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6분의 토론자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남일보TV 정세영입니다.